기억력이 나쁜 나로서도 많은 서류 가운데 다른 것이 또 없어진 것을 알았다. 특히 내가 주목한 것은 감각적 도덕론의 초고와 에드워드 경의 모험의 발췌한 초고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후자에 대해서는 룩상부르 부인에게 의심이 갔다. 그런 서류들을 보내준 것이 부인의 신복 하인인 라로슈였고 게다가 그런 휴지나 다름없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인뿐이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다른 원고와 잃어버린 편지가 부인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더욱이 편지를 고쳐 쓴다면 모르되 나쁜 계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해칠 수 있는 하등의 도움도 될 수 없었다. 원수에 대해서는 그의 변함없는 정직과 내게 대한 거짓없는 우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한 번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 의심을 원수 부인에게 돌릴 수도 없었다. 이것을 훔쳐낸 장본인을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끝에 내 머릿속에 한층 타당하게 생각된 것은 달랑베르에게 그 혐의를 씌우는 것이었다. 이미 룩상부르 부인에게 알랑거리고 있던 그는 어떤 기회를 틈타서 이들 서류를 샅샅이 뒤져서 원고나 편지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훔쳐낼 수단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중상을 사주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감각적 도덕이란 표제를 보고 그는 유물론에 관한 진짜 논문의 초고라도 발견한 줄로 알고 그것에서 나에 대해 쉽사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기반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생각됐다. 그 초고를 더듬어 보고 그가 곧 자기의 오인을 알게 되었을 것은 뻔한 일이었고 문학과는 아주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나로서는 이 도둑맞은 결과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가 이런 것을 훔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금껏 나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꾹 참아왔다. 이렇고 나는 그런 일이 일체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비행에 대해서는 생각마저 않게 되고 나의 고백록의 집필을 위해 남아있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음악 원론 속에 내가 백과전서를 위해 음악에 관해 쓴 것으로 그것도 이 음악 원론이 출판되기 수년 전에 그에게 건네주었던 것에서 많이 표절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미술 사전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내 원고에서 하나하나 베껴 옮긴 그것은 같은 내용의 내 논문이 백과전서에 실리기 훨씬 전이었다. 것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저네브에 있는 목사단이나 적어도 시민과 중산 계급의 사람들이 내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위법을 주장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조용한 그대로였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러했다. 왜냐하면 불만은 널리 퍼져 있어서 폭발의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친구로 자칭하는 사람들은 계속 편지를 보내주었고 또 찾아와서 그들의 앞장을 서줄 것을 내게 권하며 국회 측의 공적 사과를 장담했다.
내가 그곳에 나타남으로써 일어날 혼란과 소동이 두려워서 나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 그것뿐이 아니고 고국의 어떤 내분에도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는 옛날에 세웠던 서약을 나는 충실하게 지키고 거칠고 위험한 방법으로 그곳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욕을 계속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영원히 고국에서 추방되어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중산계급이 극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법에 대해서 그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항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피해를 회복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음모는 꾸며지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증오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종교에 대한 열성의 표시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앞잡이로 삼고 있는 경박한 자나 위선자들이 제멋대로 비방하고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불법 처사에 누군가가 항의해 줄 것을 1년 이상이나 헛되이 기다리던 끝에 나는 마침내 각오를 했다. 동포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나는 망언의 고국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고국에서 산 일도 없고 은혜도 봉사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조국을 영광되게 하려고 노력한 대가로서 만장일치의 동의 아래 지극히 부당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마땅히 말을 해야 할 사람들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해의 수석 집행위원 파버럿이었다고 생각한다. 집행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로 시민권의 포기를 엄숙히 알렸다. 그러나 그 편지에서 나는 예의와 절도를 잃지 않았다. 불행한 사건에서는 가끔 적의 잔인한 처사 때문에 자존적 행동을 취하곤 했으나 그런 행동에서도 나는 항상 예의와 절도를 잃지 않도록 유의했다. 그러한 태도가 마침내 국민들의 눈을 뜨게 했다. 나를 옹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네 자신을 위해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은 또 다른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결부시켜 극히 타당한 여러 가지 항의의 재료로 삼았다. 프랑스 당국의 지지를 받는다고 자부하는 이 나라의 국회가 잔인하고 비타협적인 거절로서 국민을 위압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함에 따라 국민들은 이 항의를 확대시키고 강화했다. 이 논쟁은 여러 가지 소책자들로 되어 나왔으나 이 소책자들은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이때 돌연 전원에서의 편지가 나타났다. 이것은 국회 측을 위해 쓴 저작이며 다시 없는 기교를 부려 쓴 것으로 이것으로 항의파는 침묵을 지켜야만 했고 한동안은 완전히 분쇄되었던 것이었다. 이 작품은 필자가 비할 데 없는 재간을 다하여 쓴 불후의 저작으로 제사이고 석학이며 공화국의 법률 및
정치에 정통한 검사장 드롱쉥이 저술한 것이었다. 땅은 말이 없었다. 항의파는 첫 타격에서 다시 일어나 반박을 계획하여 적절한 때에 어지간히 난관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며 그런 투사들을 상대로 경기장으로 들어가 상대방을 넘어뜨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의 옛 동포들이 내가 그 도화선이 되었던 이 난국에 처하여 내가 붓을 들어 그들을 돕는 것을 나의 의무라 믿었으므로 나는 하는 수 없이 전원에서의 편지에 대한 반박을 계획하여 그 표제를 전원에서의 편지를 흉내내어 산에서의 편지라고 붙였다. 이 계획을 나는 아주 비밀리에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항의파의 영수들과 용건을 타협하기 위해 또 노농에서 가졌던 회합에서 그들이 그들의 반박문의 초안을 내게 보여주었는데도 나는 이미 다 되어 있는 나의 산에서의 편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소문이 관리들이나 나 개인의 적들에게 알려진다면 인세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그러나 나는 이 저작이 출판되기 전에 프랑스에 알려진다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당국은 어떻게 해서 내 비밀이 발각되었는가를 너무 똑똑히 내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작을 멋대로 발표하게끔 만드는 편이 바람직했던 것이다. 극히 작은 일에 국한되지만 이 점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겠다. 그러나 내가 추측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